증시가 불안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6일 예정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다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우려마저 더해서 시장이 잔뜩 움츠러들었죠.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빛을 볼 업종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이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네. 보통 한의문 증시다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조금 시장이 좋아진다는 그런 속설이 있던데 네. 정말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있으면은 되게 좋은데 예. 그 데이터들을 돌려보면은 예. 허니문은 거의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아쉽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과거 이제 1997년 이후 김대중 정부 예. 이후로 이제 정권 기간별로 수익률들을 계산해 보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당시 대선 이후에 저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언급하는 뭐 1년 미만의 기간들, 예. 1개월, 6개월, 12개월 예. 이때 상승률들을 보면은 저기 방송에서 나오겠지만 네. 저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허니문이 늘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일차적인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그 수출 주도형 경제 국가 모델을 택한 국가인 만큼 예. 자국의 정책적인 요인보다는 해외 환경, 특히나 선진국,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소비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대선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니까 연구를 해보지만 특별한 흐름은 없는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당시 때 환경이 그 매크로 환경, 대외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령 노무현 정권 때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1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만 되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해당 정부가 정말 국정 운영을 잘하고 기업들이 정말 그 말을 듣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때 골디락스라고 불렸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서도 물가도 지금만큼 되게 높지 않은 수준 이런 때를 구가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 기간에 코스피나 코스닥 상승률 모두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흐름, 특정한 흐름이 없이 경제 환경, 다른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거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때문에 약간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 이런 게 있다는데 원전, 건설주 실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도 그렇게 지금 그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발로 인한 그 고유가, 에너지가 급등 이게 오히려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유가 시대가 불가피하니까 친환경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석탄 발전소 돌리지 말고 그나마 효율성이 있는 환경오염과 이제 그 안전성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한번 추진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기대감들이 같이 이제 정책 테마에 붙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전국 단위로 250만 원 공급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건설 업종들, 건자재 업종들의 숫자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는 저는 트레이딩 관점, 좀 단기적인 시각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단기적인 왜냐하면은 이게 그 지금 말씀드린 원전이나 이제 또 건설 업종이 구조적인 이번 정권의 수혜주,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정책의 신뢰성, 연속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제 대선 막 끝났잖아요. 이제 아직 인수위를 구성하는 그 기간이 남아 있고 향후에 의회 입법하는 기관들도 남아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저희가 불확실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정책들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은 정말 말씀드린 원전이나 건설주들이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 대신에 지금 시장의 관심은 여기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투자자들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대응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단기적으로 이 트레이딩 쪽에 관심은 있지만 확실하게 흐름을 주도하는 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는 정책이 분명하게 이게 굳어지느냐를 좀 봐야 된다. 그걸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원전 건설주도 그런데 플랫폼주들도 상당히 빛이 좀 보인다는데 플랫폼주들은 왜 그런 건가요? 뭐 그 정권에 대한 뭐 이번 정권 예. 그 신정부에서도 이제 디지털 인프라, 뭐 5G 시대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 신성장 산업에 또 동력을 부여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미 가격 조정 자체를 많이 받을 만큼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반작용으로 여기서 다들 뭐 얼마나 빠지겠나, 이제 좀 더 올라갈 룸이 더 남지 않았나, 이런 쪽들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이거를 상쇄시킬 정도로 꾸준히 나오는 기업들이다라는 인식도 있는 만큼 그래서 이제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도 최근에는 좀 유의미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저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모아가기에는 좋은 주식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지금 혼란 그 자체인 만큼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은 인내를 좀 발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플랫폼 주식들은 네.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좀 모아갈 만한 좀 길게 보고 네네네. 그런 상황이 되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코로나 신규 확진자 30만 명을 훌쩍 넘고 있는데 뭐 결국은 이제 정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주, 이른바 재개, 네. 경기 재개 관련 주식들 지금 괜찮은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2월 달부터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가령 2월 달에 업종별로 수익률이나 예. 성과를 계산해 보면은 예. 리오프닝 업종이 모조리 다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저희가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 상승하는 데 그쳤었는데 예. 리오프닝 업종들은 그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래요? 이미 주식 시장에서는 역시나 한 발 빨리 움직인다고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오프닝 하면 뭐 여행, 관광, 네, 항공, 엔터, 레저, 뭐 내수도 있고, 엔터, 레저, 네, 또 내수 유통 이런 내수 유통. 그 리오프닝에도 성격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좀 선별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업종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거는 그동안에 운송 항공 쪽 좀 좋게 봤었는데 여기는 지금 러시아 사태로 인한 좀 충격들이 있고 고유가로 인한 충격들이 있고 또 저 화장품 같은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 주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도 실적이 눈에 띄게 가시화되는 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엔터 업종들,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하는 업종들이나 아니면 이제 내수 유통 그리고 음식료 주들도 결국에는 리오프닝 주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는 이쪽 업종들은 실적 성장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좀 더 리오프닝 내에서도 선별적인 접근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위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엔터, 내수, 유통, 식음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뭐 뭐니 뭐해도 지금 주식시장 우크라이나 이 전쟁 뭔가 좀 끝날 조짐을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뭐 완전히 급등을 해버렸는데 1,245이면 정말 놀랄만한 수준인데 지금 상황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더 위험한 상황이 기다릴까요? 상황상으로는 좀 더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는.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여기서 지금 국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상하기가 정말 힘들죠.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6개월 뒤, 1년 뒤 이때의 주가들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나 아니면 코스피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 과연 6개월 뒤 혹은 1년 뒤에 지금보다 주가가 높게 있냐 아니면 낮게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주가들이 다 지금보다 높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 후에는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날씨에 좀 비유를 하자면은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짓궂잖아요. 그렇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후는 알 수 있잖아요. 네. 봄이 되면 따뜻하고 여름이 되면 덥고 가을이 되면 시원하고 겨울이 되면 춥고 저는 이제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는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있다.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중기적인 관점, 좀 시각을 좀 더 멀리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증시가 여기서는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짓궂은 날씨인데 결국 기호는 올라가고 있다. 시장도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연대게 될지 모르지만 네, 맞습니다. 6개월, 1년 후에는 과연 우리 주식, 우리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디폴트, 네. 이 빚을 이자를 못 갚는 일이 뭐 16일 날 이자 갚는 날이라면서요, 러시아가.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날 또 FOMC까지 있는 바람에 되게 이거 좀 걱정이 많은데. 대응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러시아 디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가 났을 때 과연 러시아한테 빌려준 돈을 얼마나 못 받을 것인지 이게 금융시장에선 관건이잖아요.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인 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디폴트 자체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러시아한테 빌려준 돈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네,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크림반도 분쟁 이전에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러시아한테 빌려준 돈 총합이 대략 한 2,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500억이었는데 근데 2014년 이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미국 기업들이나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공격적으로 했었고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들도 러시아에 대한 포지션을 노출을 줄였어요. 그 노출 줄인 게 지금 절반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절반 정도예요? 네, 천억 달러 초반대로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고 은행권별로도 유럽 은행권들이 이제 러시아한테 많이 물려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물려 있는 것들 많이 비중 계산해도 제일 큰 은행들 뭐 ING나 도이체방크 이런 유럽 은행들이 빌려준 비중도 한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다들 우려가 좀 더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지금 그 러시아의 디폴트 관련된 가격 리스크 또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혹은 이제 우크라이나랑 좀 더 교전을 좀 더 확대할 거다라는 우려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는 1, 2월 달 그리고 3월 달까지의 극심한 변동성을 통해서 상당 부분 흡수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도무지 사야 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시장이지만 예상과 다르게 주식시장은 싸지고 있다. 지금은 이제 매도할 때가 아니라 이제 매수로 대응을 고려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로 대응을 고려해야 될 때다. 네, 맞습니다. 여튼 러시아 빚이 한 1,000억 달러 초반인데 사실 러시아가 외환보유고를 갖고는 있잖아요. 서방 국가들이 못 쓰게 해서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이미 그 절반이 3분의 2 이상이 다 해외에 묵혀 있죠. 그러니까 그 충격 디폴트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충격은 국제금융시장이 크지 않을 거다. 근데 환율 움직이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서 지금. 환율 그렇죠.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40원대에 돌파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를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뭐 무역 수지나 이제 경상 수지 또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 따지면서 국제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한국의 원화 가치가 과연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장기화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탄탄하고 대외 채무보다는 대외 그 자산이 더 많은 상태다. 많이 건전성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저는 원달러 환율 그 오버슈팅 영역에 있다라고 과도하게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맞습니다.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화수 15, 16일 열린 미 연준 FOMC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25bp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0.25%포인트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25bp 인상이냐 혹은 50bp 인상이냐 이거보다는 그 파월 의장이 최근에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연준의 경기 전망, 인플레이션 전망에 어떤 영향을 가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연준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까?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 물가가 높아진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빨리 긴축할 수 있다라는 긴장의 끈 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연준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준이랑 시장 참여자들이랑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는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좁혀주면서 시장에 확신을 줄지
이게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시장 동향,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